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오늘 새벽 전격 구속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특검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네, 정치권 소식 오늘 두 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 당협위원장, 설주원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말씀드린 대로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어제 법원에서 영장 심사가 있었고 법원이 오늘 새벽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격 구속이 됐고 김용 부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는데 곽 위원장님, 김 부원장에 대한 영장 발부 어떤 의미로 보셨습니까? 예상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긴급 체포를 할 당시에도 예. 검찰에서 최근에 이제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이 대장동 관련된 수사에서 어느 정도 돈이 오간 것에 대한 증언들이 새롭게 나오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영장 실시 심사에서도 구속을 하고 또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라는 예상들이 있었고 그 예상대로 오늘 새벽에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또 구속이 결정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앞으로 아마 이 부분이 어디까지 어느 선까지 갈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이 쟁점일 것 같은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그 부분 같습니다. 저희가 차근차근 짚어보겠고요. 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서는 검찰의 영장 청구부터 뭐 의혹에 대한 전면 부인과 함께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법원 입장에서 영장 발부라는 것을 이제 뭐 이렇게 의혹만으로 단순히 하지는 않고 그 뭐 시스템이 있잖아요. 또 이게 뭔가 증거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야지 할 텐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발부에 대해서? 일단 이제 영장을 청구할 때 구속영장이라든지 체포영장을 검찰에서 법원에서 청구를 할 때는 범죄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소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이제 보면 제가 이제 실무를 해 보더라도 네. 일단 그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발부에서 범죄 소명 사실을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 파악한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사실, 정황 사실까지 전부 다 기재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공소장, 우리가 이제 법원의 재판을 기소를 한다는 표현을 하는데 공소장에는 또 많이 빠져 있어요. 이제 지금의 그러니까 뭐 영장 발부를 위해서는 수사의 필요성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범죄 뭐 중대성이라든지 지금 이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라고 보고요. 이미 그 전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다는 것은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범죄 혐의라든지 어느 정도는 이제 그 진술이라든지 증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어저께 구속영장은 일반적인 사건의 경우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건 같은 경우는 보통 구속영장까지 계속 발부가 되는 상황이라서 어제 이제 김용 부원장 측에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네. 주장을 했지만은 네. 일단 법원에서는 수사기관의 손을 일단 들어준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 진술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로 지금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들이 이렇게 어떤 수사의 진전에 협조를 한 것을 두고 이것이 약간의 어떤 뭐 검찰의 회유라던가 압박이 있었던 것은 아니냐라는 이제 또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그렇습니다. 들으셨는지요? 그 내용과는 별개로 그런 의혹들을 지금 야당 일각에서 주장을 예. 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의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인상을 강하게 주면서 여론을 좀 움직이려는 의도를 일으키고요. 실제로 만약에 그 검찰 수사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이 있었다라는 증거가 나온다면 이건 큰 문제겠죠. 예. 그러나 검찰도 그리고 지금 유동규 본인도 그런 회유나 압박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정황상 뭐 유동규가 갑자기 풀려나고 뭐 이런 측면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는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검찰 수사를 좀 찬찬히 지켜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추후에 또 추가로 발견되는지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이고요. 네. 다만 지금 단계에서 이런 부분 때문에 검찰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또 신뢰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다른 특검 등의 다른 방법으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파헤쳐봐야 한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으로서는 개연성이 좀 약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 변호사님의 입장을 좀 들어볼까요? 일단 민주당으로서는 검찰 수사가 어떠한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공정성을 과연 띄고 있는 것인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이 대선 이후에 진행되는 일련의 계속된 수사들, 감사,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전 정권에 대한 어떤 그 계속된 수사들이 과연 그에 비해서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 측에 어떤 과거 이제
배우자인 이제 김건희 여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점이 있느냐. 예, 전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오히려 그 전 정권이라든지 민주당에 대한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만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뭐 예를 들어서 수사에 회유가 있었다 없었다 이건 뭐 입증할 수는 없죠. 민주당으로서 지금도 민주당으로서도 모르고 지금 이재명 당대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일반적인 다른 사건에 비해서 보았을 때 의심스러운 상황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일단 유동규는 제일 처음에 지금 뇌물죄로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예. 피고인입니다. 근데 지금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어요. 새로운 범죄 사실이 자신이 예를 들어서 김용에게 돈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에 어찌 보면 이것도 굉장히 중한 범죄라거든요. 근데 검찰에서는 구속 연장에 대한 어떤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건에서 이렇게 구속기간 만료가 되더라도 네. 아니 죄를 본인이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피고인에 대해서 아니 오히려 풀어준다는 게 그 말이 됩니까? 저는 어찌 보면 저는 오히려 유동규 씨가 나와서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면도 있어요. 어저께 기자회견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물론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이게 진실인지 진실인지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밝혀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은 이러한 일련의 정황들이 예. 어찌 보면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검찰의 수사가 과연 공정한가라는 어떤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예, 정황상 이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신데 실제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인터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이러한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워낙에 지금 이목이 집중되고 있고 야당에서 지금 제기하는 그런 비판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예. 본인으로서도 내가 이렇게 진술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밝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정황상 그렇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사의 관례상 지금 이렇게 지금 구속 기간이 끝났다고 해서 이렇게 빨리 나오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부분들의 의혹을 야당에서 제기하시는 것은 저는 어쨌든 간에 일견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러나 그것과 예, 이분들 그리고 남욱 변호사나 뭐 이런 분들의 의견이 일치해서 진술이 일치해서 이 대장동 사건 자체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는 것들이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들은 저는 별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동규가 뭐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거는 저는 사실 개연성이 없고요. 오히려 유동규나 지금 남욱이나 이런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뭔가 진술을 적극적으로 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정권이 바뀌면서 본인들이 받게 되는 압박감의 그 무게가 달라졌을 것이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입장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밝히는 뭐 이런 입장으로 선회했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저는 논리적으로 개연성이 더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의혹들은 뭐 더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이 있다면 밝혀봐야 되겠죠. 예. 어쨌든 강력하게 부인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 어제 그 기자회견까지 갖고 네. 대장 특검 제안을 네.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당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의 어떤 검찰의 수사, 그다음에 민주당 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 이러한 것들이 과연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하는 것인가? 물론 검찰에서는 어떠한 고려 없이 진행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하지만 어떤 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란 말이죠. 그것도 뭐 근데 뭐 이제 일각에서는 뭐 그거 민주연구원에 대한 것이지 민주 당사가 아니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지만 민주 당사 내에 민주연구원이 별도의 독립체로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야당에서 저는 이게 일견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보면 국민의힘에서 똑같은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당에서도 검찰의 압수수색을 그렇게 쉽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걸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거기에 정말 의심스러운 증거들이 많은데 이렇게 물리적으로 막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김용 부원장이 그 발령받은 지 8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 기간 안에 3일 동안 나온 것도 아니고 3번 1시간씩 나와서 회의만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컴퓨터라든지 어떤 개인의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서 뭐냐? 검찰에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압수수색 현장에 변호사로 입회를 해보면 예. 공간에 대한 압수거든요. 그러면 민주연구원 8층에 있는 모든 컴퓨터에 대해서 압수가 가능해요. 왜? 이것은 김용이 어떤 컴퓨터를 썼다는 게 없기 때문에 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 저 컴퓨터 어떻게 누가 썼는지 알 것이냐. 검찰에서 저 컴퓨터를 썼을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아니 민주연구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민주당의 대선 정책 모든 어떤 그런 뭐 내부적인 여론조사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수사가 김용 개인 비리라고 한다면 관련 없는 자료들을 안 가져가죠. 근데 이 수사가 지금 뭐라고 혐의를 지금 얘기를 하냐면 대선 자금 수사예요. 그러면 대선 관련 자료들을 일단은 다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포렌식으로 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진짜 무분별하게 민주당이 어찌 보면 모든 그러니까 정책들이라든지 중요한 문서라든지 대외적으로 나가서는 안 되는 문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용 부원장이 민주연구원에 와서 뭘 남길 것도 없는데 그 왔다는 자체가 적절하지가 않다. 그 체포영 압수수색 영장 발부할 때 네. 법원이 그냥 수동적으로 검찰이 내달라 해서 그렇게 하지는 또 않잖아요. 그 네네네. 부분도.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아마 제가 검찰이라면 그렇게 청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다. 그럼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원래 이제 사무 공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합니다.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에도 집과 그다음에 회사, 사무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곳이 여기서 당사에 있는 건지는 법원이 몰랐어요. 법원 모르죠. 아니 법원이 알 수도 있는데 아마 그 김용이 쓰던 컴퓨터라고 해서 특정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이 밝혔다시피 그 김용 부원장이 쓰던 개인 컴퓨터가 없어요. 개인 사무실도 없고 그냥 공용으로 쓰던 컴퓨터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고려를 했다, 편중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이재명 당대표로서는 오히려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한번 밝혀보자라고 제안을 했다고 봅니다. 예, 그렇다면 그 특검과 관련해서 특검 카드를 내민 것이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각각에게는 좀 어떤 이점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저는 어떤 이점이나 이런 걸 고려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아. 오히려 자신을 걸고 지금 한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자신이 수사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 왜 국민의힘이라든지 대통령실에서 단칼에 거절을 하시는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직을 걸고 수사를 받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을 거부한다는 것이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가 제안한 특검을 받음으로써 오히려 더 국민들에게 이런 대장동 사건과 같은 일들에 대해서 사실을 밝히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 대변인의 말씀이셨고 네. 곽 위원장은 좀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생각하셨어요? 저는 어제 그 긴급 기자회견을 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하실까 했는데 놀랬다. 특검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특검이라는 것이 사실은 한 두 가지 정도 상황에서 그 발동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미진하거나 미진해서 뭐 국민적인 의혹을 풀어줄 수 없거나 그리고 그 검찰이 수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을 하는 것인데 지금 사실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따져도 저희 국민의힘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특검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제 이렇게 보면서 다분히 이재명 대표께서 이 특검 이야기를 꺼내신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정치적인 물타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요. 아마도 이재명 대표께서도 이 특검이 현실적으로 실현되기가 어려운 것이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에서 아무리 그 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더라도 현실적으로 이 특검을 뭐 김도 법제사법위원장께서 안건으로 올리실지도 미지수인데다가 여기서 패스트트랙 태우려고 해도 그 조정훈 시대전환 그렇죠. 의원 같은 경우에 어떤 입장을 또 낼지 그렇죠. 모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국회의 문턱을 넘더라도 또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특검 자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난항이 예상되는데 이런 메시지들을 강하게 던지신 것은 전 사실 이재명 대표로서는 쓸 카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검찰 수사나 이런 것들이 거의 칼끝이 목에 다가와 있는 이런 상황에서 돌파구로서 여론에게 저는 지금 핍박받고 있습니다. 이건 야당 탄압입니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주기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였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이신데요. 네, 특검법 통과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절차적으로 법률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이제 그 두 가지가 있어요. 특검법을 추진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하나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보통 아는 개별 특검법이 있죠. 예를 들어 예전에 뭐 드루킹 특검법이라든지 박근혜 전 최순실 관련한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개별 특검법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개별 특검법을 제정을 해가지고 통과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국회에 이미 제정돼 있는 상설 특검법이 특별검사법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이용해서 법원에 거기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는 국회의 의결, 본회의 의결과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두 가지가 가능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설 특검으로 갈 수도 있죠. 물론 그렇다 치더라도 어찌되었건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고 국회 본회의 가결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라면 민주당으로서도 이 부분 저는 발의를 하고 이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법률적으로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받지 않겠다라고 하겠지만은 저는 여론의 어떤 대통령 지지율이라든지 여론의 민심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도 드루킹 특구법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민주당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이렇게 사법 처리가 될지 그 당시에도 몰랐었어요. 그리고 그게 통과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지만은 그래도 됐거든요. 결국에 가서는. 그래서 저는 아직도 정치적 해결법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떤 그 이재명 당대표가 제안한 특검법이 아직까지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정치적으로 또 풀어야 될 부분, 정치적으로 대응해야 될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검찰의 수사가 탄력을 받은 것은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현실적으로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 먼저 곽위원장부터 이게 이제 이 대표의 또 측근이었기 때문에 이 대표를 향하게 될 것이다라는 뭐 얘기는 분석은 쭉 나왔었고요. 어떻게 좀 뭐 전개될 것이다 예상을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내용을 보면은 8억 원 가량의 돈을 어떻게 썼고 이런 거에 대한 정황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쟁점은 뭐냐면 이게 예전에 그 대장동 개발 사건이 단순히 어떤 이권을 나눠 먹고 뭐 이런 거에서 대선 자금으로 사용됐는지 안 되는지 지금 이렇게 뭔가 확대된 것이거든요. 예. 이 대선 자금이라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대선 당시에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가, 인지하고 있었는가.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과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은 과거에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 과거 발언과 비교해봤을 때도 좀 사실과 달라진 것들이 잘 몰랐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아주 가까운 관계였고 아는 사이였고 뭐 이런 것들이 밝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는 나는 전혀 몰랐다 이런 한 푼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대선 자금이다라고 여러 사람의 증언들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는 측면에서 과연 이재명 대표께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 이것이 아주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요. 그렇게 돼서 뭔가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져서 그때 당시 이재명 대표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고 이거 실제로 그런 불법적인 정치 자금으로 사용된 정황 증거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 수사가 이재명 대표까지 확대될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전망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 대표 어떻게 좀 법적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어떤 식으로 좀 전략을 짜야 일단 될까요? 지금까지 나온 언론의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김용에게 간 것이 대선 자금이다라고 추정을 한다는 거예요. 수사기관에서는 검찰에서는 이게 뭐 어저께 유동규 씨의 인터뷰 내용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줬다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발표된 내용을 보면 이게 대선 자금이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돈을 가져갔다. 근데 그 당시의 받은 기간이 대선 경선 기간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대선 자금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추정된다. 추정된다. 성격에 대한 규명은 확된 건 아니지만 그렇죠. 예. 정황상 이럴 것 같다. 그렇고 있죠. 근데 거죠. 이제 김용 부원장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받은 사실이 없다. 정진상도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까지 밝혀진 보도 내용만으로 보면 메모라는 것도 남욱이 메모를 했다는 것도 남욱이 그 이모 씨에게 전달한 그 돈을 만들어주는 과정에서 정민영 회계사, 그러니까 그 변호사한테 주면서 자기가 작성한 메모라는 거죠. 근데 이 정민영 변호사는 또 이모 씨를 통해서 이것을 유동규나 김용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검찰의 수사가 일단은 계속 진행되리라 봅니다만은 일단은 김용이 받았냐 안 받느냐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 받은 만약에 받았다고 한다면 이 받은 금원의 성격 그리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거든요. 이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수사에 대한 진행을 봐야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공소장이 어떻게 기재가 돼 있을지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 검찰에서 대선 자금으로 규정하는 것, 네. 그거는 어떤 요소가 좀 이제 중요한 그러니까 지금 거고요? 검찰에서 얘기하는 것은 대선 경선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유동규 씨가 얘기하는 무슨 김용이 광주를 돌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아마 지역 조직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 돈을 갖다가 조직을 구성하는데 쓰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한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저는 좀 이해되지 않은 부분 하나 있어요. 근데 작년에 돈을 받았다는 것이 4월부터 7월 사이였단 말이죠. 예. 근데 남욱 씨가 작년에 10월에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와요. 그때 모 방송국의 인터뷰에서 그런 말을 하거든요.
CR도 안 먹히더라. 이재명에게 10년 동안 트라이를 해봤지만 CR도 안 먹히더라.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전에 자기가 돈을 만들어 줬다는 것인데 왜 이거 대선 자금을 쓰였다고 한다면 CR도 안 먹힌다는 말을 했을까라는 앞뒤가 맞지 않은 설명이어서 그 부분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서해 공무원 피격과 관련해서 두 인물이 구속이 됐는데요. 이 예. 내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고위급 인사가 이제 구속이 된 건 문재인 정부의 고위급 인사가 구속된 건 처음인데요. 일단 어떤 의미로 좀 보셨는지요? 그간 제기됐던 의혹에 대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아주 중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국가가 어떤 국민의 그 생명을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국민의 명예를 대한 방식에 대한 얘기라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국방부 장관과 전 해경청장께서 실제로 그 국민의 생명을 당시에 지키지 못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런 부분들에서 발표하고 수사하면서 국민들께 발표를 하면서 이분이 월북을 했다. 이 공무원이 월북을 했기 때문에 뭐 이렇다라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국가가 나서서 해명을 해주지 못할 망정 더 명예를 훼손한 측면들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의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어떠한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좀 왜곡하는 그런 측면들의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면서 구속된 지금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이 부분이 조금 더 밝혀져서 정말 국가가 그런 일들을 의도적으로 했다면 이 부분은 정말 엄히 처벌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설 변호사는 어제 법원의 이 구속 판단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그 전에 가장 유사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과연 이제 NLL 사건이라고 하죠. 거기서도 대통령 기록물 삭제에 관련해가지고 어떤 그 판단이 되는 사법 처리가 되는 거였는데 이게 2007년도에 했다가 이게 2020년도에 판결이 났어요. 물론 대법원에서 가서 이 삭제 지시를 한 것은 유죄가 돼서 이제 처벌을 받은 사안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그 사건에서도 1, 2심은 전부 다 무죄가 났었어요. 근데 대법원 가가지고 이게 바뀐 사례인데 거기서도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보면 어떤 초안이라든지 대통령 어떤 회의록에 들어오는 정식 회의록을 작성하기 전에 문건들이더라도 이것을 폐기하거나 삭제했을 때 이것을 삭제라고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었거든요. 대법원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 판례가 기준이 됐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삭제를 한 것이 어저께 이제 서 전 장관 입장에서는 열람 제한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법원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열람 제한이 아니라 아예 폐기하도록 한 것은 아닌가라고 이제 일단 수사기관에서의 주장을 받아준 것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뭐 지금 SI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리고 원본 자료는 삭제되지 않았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원에 기소가 돼서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받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저희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곽관효 국민의힘 남양줄 당협위원장, 설주환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